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연말정산 관련돼 가지고는 2014년이죠. 2014년에 연말정산과 관련돼 가지고 세제 개편이 크게 있었어요. 크게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이제 부자 감세를 해야 되는데 부자 증세를 해야 되는데 부자 감세되고 서민들한테 이제 뭐 조금 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래서 2월에 연말정산을 했더니 한 달치 월급을 거의 다 깨내가지고 월급이 없니 뭐 그런 게 언론에 좀 등장하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제 개편 중에 제일 큰 개편이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나오란가? 여기 보시면 이제 소득공제라고 있죠. 종합소득금의 밑에 소득공제. 소득공제에 있던 대다수의 항목들을 여기 밑에 이제 감면공제세, 세액공제로 옮겨 내려버렸어요. 소득공제에 있던 것들을 세액공제로 내려버렸다고. 그 당시 이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이런 게 있었는데 보험료공제 중에 이제 공적보험은 계속 소득공제에 남아 있고요. 사적보험들, 일반 보장성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보험료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의료비는 세액공제로 밑으로 내려왔어요. 교육비도 세액공제 밑으로 내려왔고요. 주택자금공제는 그대로 소득공제에 있어요. 주택자금공제가 이제 주택 청약저축 넣는다든지 아니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집을 살 때 담보로 샀다,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거 이자 갚는 거 공제해 주는 거.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액 공제, 국민주택 임차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공제, 국민주택을 임차 전세로 산다고 그때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그러면 원리금, 원금이랑 이자 갚은 것 중에 한 40% 정도 그 정도를 공제해주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 주택자금 공제는 소득공제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기부금도 세액공제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부자 증세를 하고 서민들은 감세를 하고 즉 세법을 통해 가지고 부자 세금을 조절을 하고 싶으면 계산구제 윗단계에서 조절하는 게 낫지 계산구제의 밑에 단계로 가면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짜는 건 쉽지 않을 거다 해서 반발이 되게 심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협회에서도 되게 반발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막 언론들마다 떠들어대고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났거든. 그 당시에 막 부작용도 나와가지고 뭐 2월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월급이 없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난리였는데 몇 년이 지나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었던 거라. 안전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정말 부자 증세가 맞았어. 서민들은 감세되는 게 많았고. 그럼 그 당시에 언론이 떠들어댔던 뭐 2월 한 달 월급이 없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그게 원천징수 의무자가 잘못 계산해서 그렇더만. 그죠? 근데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사과 이런 건 없었죠. 아무튼 그때 언론의 문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보니까 제대로 된 세제 개편이 맞았다. 그래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요 얘기만 보봅시다. 그래서 한의세표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고 그걸로 과세 문제가 종결이 된다고. 즉 타소득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고요. 타소득이 있으면 5월에 확정신고라는 걸 해야 된다더라. 넘어갑니다. 자, 인적공제를 했죠. 인적공제. 요건 어떤 얘기냐면 두서없습니다. 이 토픽 저 토픽 왔다 갔다 합니다. 이 토픽 저 토픽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우리 기본교재 보기로 한 거 있죠. 국세청 발간 자료. 거기에 있는 토픽들 여러 가지를 보기 위해서 기본 사전 지식을 까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적공제 이건 어떤 거냐면 또 왔다 갔다 합시다. 여기 종합소득금의 밑에 이제 소득공제라고 되어 있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 그 소득금액들을 합산하니까 종합소득금액이라고 얘기하고 그 밑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공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종합소득공제 중에 인적공제를 살펴보는 거예요. 인적공제. 자, 인적공제에 기본공제가 있고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고시생들도 아니고 학부생들도 아니고 참고 삼아 들어놓으시면 돼요. 저런 게 있었구나. 암기해가지고 시험 보고 이럴 거 아닙니다. 자, 기본공제는 한 명당 연간 150만 원 해준다고 되어 있죠. 자, 한 명당 연간 150만 원. 그 한 명을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표현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한 명이면
내 소득 중에 150만 원을 차감해서 그 차감한 후의 금액을 가지고 세금 계산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세금을 계산을 하는 즉 세율을 곱하는 그 대상 물건 금액, 객체 금액이 줄어드니까 세금 감면 효과가 있겠죠. 그죠? 세금을 줄여주는 걸 세액공제, 세액감면이라고 표현하고요. 세금 계산의 대상이 되는 그 객체,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걸 소득공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공제로 한 명당 150만 원을 해줍니다. 그때 기본공제는 본인은 일단 무조건 해줍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에 본인은 무조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데, 그리고 부양가족은 어떻게 되는데, 요건이라는 걸 갖춰야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요. 소득금액 요건을 AND로 충족해야 됩니다. 나이 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때 소득금액 요건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다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연간 소득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즉 소득이 아니라 총수익금액이 소득의 개념입니다. 그게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소득금액으로. 즉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인 소득금액으로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소득금액은 어떤 소득금액을 얘기하는 건데, 이자 소득금액, 배당 소득금액, 종합 소득금액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종합 소득금액과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우리 종합 소득 말고 퇴직 소득이 있었죠. 양도소득이 있었죠. 퇴직 소득이 있었죠. 양도소득이 있었죠. 종합소득 금액, 퇴직 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을 합쳐서 100만 원 이하여야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기 직원 저벌져서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직원 부모님이 되게 연로하시더라고. 사회활동도 안 하세요. 시골에서 귀농해가지고 조용히 사신다고. 소득이라고는 없어. 뭐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겠지? 라고 보고 올해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어서 기본공제를 받았어. 한 명당 150만 원씩. 근데 부모님이 소득이 있었던 거라. 어떤 소득이? 집을 판 게 있는 거예요. 땅을 판 게 있는 거예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죠. 즉 종합소득금액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까지 합쳐가지고 100만 원 이하여야 돼. 그래서 매년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땅 판 게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이 기본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을 안 할 수도 있거든. 그럼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고. 이런 건 요즘에 전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점검돼가지고 연락 옵니다. 확인해가지고. 자, 그래서 100만 원 이하 요건. 그러면 나이 요건은 어떻게 따지는데, 배우자는 일단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고 부양가족 중에 직계 존속 내 위로는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됐죠? 그리고 직계 비속 내 밑으로는 20세 이하. and 100만 원 이하. 됐죠? 형제 자매도 됩니다.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먹이 살리고 있으면 그때 형제 자매는 나이 요건이 위로는 60세 이상, 밑으로는 20세 이하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위탁 아동 이래 돼 있는데 뭐 이 정도만 보시죠. 참고 목적으로. 그러면 나이 요건을 어떻게 따지냐 이거예요. 나이 요건은 60세 이상, 20세 이하의 나이 요건을 어떻게 따져야 될까? 한 해에 60세 이상인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12월 1일자로 60세가 됐다. 그럼 60세 이상인 날이 하루라도 있지요. 그러면 적용을 해줍니다. 만약에 제 자식이 올해로 12월 1일자로 21세가 됐다. 그러면 12월 말일자로는 20세 이하가 아닌데 한 해 동안 20세 이하인 날이 하루라도 있지요. 그러면 해줍니다. 웬만하면 해주려는 방향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 한 해 동안 그 나이 요건에 해당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말 그대로 추가적으로 더 해주는 게 추가공제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추가적으로 더 해주네. 추가적으로 즉 기본공제를 일단 받아야 추가적으로 더 해주는 거예요. 즉 기본공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추가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추가 공제.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추가 공제에 경로 우대자 공제라는 게 있죠. 그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100만 원을 더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두 분 다 60세 이상이야. 60세 이상이야. 그런데 한 분은 100만 원 이하인데 한 분은 100만 원이 넘어. 그러면 한 명만 제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극단적으로 가정할게. 공교롭게도 두 분 다 나이가 70세 이상이야. 70세 이상이야. 그럼 두 분 다 70세 이상이니까 경로 우대자 공제 한 명당 100만 원씩 두 분 다 받을 수 있느냐? 아니,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왜? 두 분 중에 한 분은 아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었거든. 소득금액 요건을 불충족했기 때문에. 만약에 아버지라고 따질게. 어머니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아, 나한테. 그러면 어머니에 대해서만 경로 우대자 공제라는 명목으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추가 공제는 말 그대로 기본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추가 공제, 즉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서 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추가적으로 더 해줄게. 요게 추가 공제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부녀자 공제. 일단 내가 여자여야 돼. 내가 여자여야 돼. 내가 여잔데 남편이 있대. 혹은 남편이 없는데 먹여 살리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세대주에. 그런 경우에는 50만 원을 소득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부모공제. 이거는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혼자서 애를 키운대요.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키운대요. 그러면 1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 공제는 말 그대로 추가적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둘 다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이 아니라 법에 정해놨어요. 한부모 공제를 받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됐죠? 자, 실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할아버지가 91에 돌아가셨습니다. 8월 3일자로 91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12월 31일자로는 할아버지가 살아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러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망일 전일은 8월 2일이죠. 8월 2일에는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죠? 그죠? 그리고 소득금액도 없거든요. 그럼 일단 제가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91에 돌아가셨으니까 70이 넘으셨죠? 그러니까 경로우대자 공제 추가로 100만 원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지만 그 질병 사망률 1위 질환이 우리나라에서 질병이 암이랍니다. 암. 그럼 결국에는 암은 한 집 걸러서 한 집마다 암 하는 거 다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내색을 안 할 뿐이지. 그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암을 알았던 건 아닙니다. 근데 중풍이 2번 왔었어요. 중풍이 2번 오니까 장애인 등급이 나오더라고요. 장애인 등급. 그러면 장애인 공제는 어떻게 해주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12월 31일자로는 장애인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인데 앓고 있던 장애가 치유되는 경우가 있다고. 치유되는 경우가. 그러면 세법에서 치유일 전일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치유일 전일에는 장애가 있었죠. 그러면 장애인 공제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8월 3일자로 돌아가셨을 때 봐봐.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니까 기본공제 150만 원,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 원, 장애인 공제 200만 원. 그럼 총 4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아까로 다시 돌아가서 한 집 걸려서 한 집마다 암하는 거 다 있다고. 그러다가 혹시나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 돌아가시게 되면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 장애인 증명을 떼가지고 나중에 소득공제 자료로 제출을 하면 장애인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왜? 이 장애인의 범위에는 우리 1등급부터 1급부터 뭐 3급까지 있는 그 장애인 등급뿐만 아니라
중증 질환자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 중증 질환에 몇 가지 질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암이에요. 암. 그래서 암 환우가 집에 있으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빨리 증명을 떼가지고 그 소득공제 받으실 때 추가 자료로 제출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로서 연말정산 담당자라면 직원들한테 이런 걸 연말정산 그 전에 안내를 해줘야지. 일선 기업체에 연말정산 담당자로 있으면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이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어떤 자료를 보아야 되고 그 자료가 어떤 게 미흡한 점이 있고, 그래서 스스로 어떤 걸 추가로 좀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괄적인 안내는 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죠.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에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거는 실무 강의 때 조금 얘기를 할 거고, 실무 강의 때, 대면 강의 때 좀 얘기를 할 거고, 지금은 그 얘기만 할게요. 저희 부모님 이 직계존속으로 부양가족에 해당되면 물론이고, 장모님 장인어른도 돼요. 장모님 처가 식구도 돼요. 그리고 형제 자매도 처가 식구들도 돼요. 처가 식구들도. 그리고 계모, 계부, 의부 자식도 다 됩니다. 자식.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세장가를 가셨다. 그래, 계모가 생긴 거예요. 계모도 내 입장에서 제가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서 제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장가를 가시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 그래도 나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장가를 가시게 됐는데 그쪽에 계모가 키우던 애를 데리고 왔어.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제 형제자매가 또 생긴 거죠. 그죠? 그때 20세 이하면은 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모, 계부, 의부자식 다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혼을 했다. 이혼을 해가지고 세장가를 간다. 근데 자식을 제가 키우기로 해가지고 자식 둘을 데리고 온다. 근데 상대 여자 쪽도 아가 둘이 있는데 여자가 아를 둘을 데리고 왔더라. 그러면 다 공제 다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공제. 그런데 뭐가 안타까운 거냐? 우리나라 세법은 사실혼 관계만 인정을 해줘요. 최근에 세법이 뭐라고 표현했지? 죄송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을 안 해줘요. 법률혼 관계만 인정을 해줘요. 최근에 세법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실혼 관계를 일부 인정해주는 그런 조문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지만 여기는 사실혼 관계는 인정을 안 해줘요. 무조건 법률혼 관계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영향이 갈까봐, 자식들한테 피해가 갈까 싶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되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는 그런 가정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 데는 안 돼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률혼 관계만 인정이 된다. 법률혼 관계만. 자,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원천세 신고납부로 돼 있죠. 그죠? 원천세 신고납부는 아까 말씀드렸죠.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그 지급하는 자가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사는 그걸 원천징수를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때 그 의무를 줬구나.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 그러면 그 직원은 원천납세 의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는 원천세 신고할 때 작성하는 그냥 서식입니다. 서식 자료. 보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서식 자료입니다. 그거를 제출한다더라. 됐죠? 원천인 대상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아까 했다. 아닌 걸 기억하는 게 빠르다. 아닌 게 뭔데?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이었다. 됐죠? 근데 사업소득에 예외가 있었다. 그죠? 사업소득이 예외라는 얘기는 원천징수를 한다. 그 하는 게 사업소득 원천징수 지급금액 3%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자, 나머지는 원천징수를 한다. 첫 번째 짝에 보니까 봉급 상여든 근로소득도 있죠. 봉급, 임금, 월급,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근로소득, 그리고 이자 배당소득, 그리고 퇴직소득, 연금소득도 원천징수하고, 그리고 기타 소득들, 그리고 사업소득 중에 아까 예외되는 거 3.3%, 3% 그리고 밑에는 봉사료를 되어 있죠. 봉사료는 술집의 접대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원천징수라는 5%로 원천징수합니다. 봉사료는 참고삼아 들어놓으시고요. 자, 밑에 근로소득 그럼 원천징수 어떻게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세금이 얼마 될 줄 알고 미리 떼놓는데 대충 간이로 떼놓는다고. 그래서 간이 세입표에 따른 금액.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네이버 검색창에 간이 세입표 이렇게 치면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이 됩니다. 그래갖고 들어가 보시면 예전에는 표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월급이 얼마인지 가족이 몇 명인지 이렇게 하면은 얼마 떼야 된다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되더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도 있죠. 기타 소득은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20%를. 그래서 아까 사례를 들면 아까 사례는 필요경비가 60% 의제되니까 40%에 20% 곱하니까 8%를 원천징수하는 거죠.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있나요? 저 로또 당첨되는 거예요. 그런 건 20%, 30% 이렇게 원천징수 세율도 조금 다릅니다. 그럼 3억 넘어가면 이제 30%로 떼고 그래야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정도 보면 될까요? 밑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특별징수도 있죠. 이건 뭐냐면 지방세. 지방세는 원천징수라는 표현을 안 쓰고 특별징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소득세 원천징수 3개 10%.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이 3%면 그게 0.3%니까 3.3%. 20%면 2%니까 22%. 이런 식으로 뗀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특별징수라고 표현하더라. 자, 그리고 지급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는 뭐냐 이거예요. 지급명세서는 내가 무슨 소득을 상대방한테 지급을 했다. 1년 동안 이렇게 지급을 했다라는 걸 국세청에다가 전송하는 서식. 그걸 우리는 지급명세서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제출합니다. 1년치 소득을. 즉 1년치 근로소득을 누구한테 얼마 지급했다. 1년치 이자소득을 누구한테 얼마 지급했다. 이렇게 집계를 해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이게 지급명세서의 제출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그런 생각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소득을 따져보자. 매달 원천징수를 했다. 원천징수가 뭔데?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놓네. 그러면 미리 떼놓은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다가 신고 납부를 하네. 그걸 원천세 신고라고 표현하네. 그때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라는 신고서를 작성을 하네. 그럼 그 신고서 상에 A라는 소득을 B라는 자한테 몇 월 며칠에 지급을 하면서 세금을 이렇게 뗐다라는 걸 매달 신고를 한다고. 그러면 매달 신고하면 1년 12달치가 모이면 1년치 A라는 소득을 누구한테 얼마를 지급했는지 그게 다 집계가 되겠네. 네, 다 집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급명세서를 왜 쏩니까? 왜 제출합니까?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 1년 12달 제출한 게 있는데 지급명세서를 뭐 한다고 또 보내요? 그 전산 자료가 국세청에 들어가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까지는 지금 드릴 수가 없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데 대표이사 가질건과 관련돼 가지고 인정이자 계산했다더라. 그럼 인정상해 처분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소득 처분에 따라 가지고 또 상해로 처분된 그런 금액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무조정에 따라 가지고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인정이자인데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차이 때문에 이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1년 12달 제출한 거랑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지급명세서라는 걸 제출을 하더라. 됐죠? 그런데 이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할 때 2월 말까지 제출을 하면 2월 말에 일이 많아서 바빠요. 그래서 근로, 퇴직, 원천징수하는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은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기한을 늦춰줬어요. 그럼 나머지는 2월 말까지. 이게 원칙이에요. 2월 말까지. 그렇죠? 현업에 일하다 보면 경력이 짧은 동생들이 3월 10일에 지급명세서 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넉넉고 있다가 2월 말에 얘들 제출하는 걸 놓쳐가지고 가산세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종종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지급명세서는 2월 말에 제출하는데 바쁘니까 근로, 퇴직, 사업소득은 3월 10일까지로 늦춰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가 지급명세서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 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럼 간이 지급명세서는 뭐냐 이거예요. 매달 제출을 해달래요. 매달. 그거는 뭐 한다고 매달 또 제출하나? 근로장려금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국비 지원받는 거 이런 거에 근거 자료로 쓰기 위해 가지고 그때 바로바로 소득 금액 자료가 필요하대. 그래서 이걸 제출을 해 주십사라고 협력 의무 차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제출 안 하면 가산세의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는 협력을 했다가 아무튼 간이 지급명세서라는 걸 제출해야 돼요. 간이 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제출하느냐? 자, 중간에 보시면 간이 지급명세서 근로소득과 관련된 거는 반년 거를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합니다. 반년치 거를. 요게 매월 제출하는 걸로 바뀔 뻔했는데 세무사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계속 반년으로 신고하는 걸로. 근로소득은 간이 지급명세서는 반년 거를 다음 달 말까지. 그러면 매달 신고하는 거는 사업소득은 그리고 기타 소득은 다음 달 말까지 매달 제출합니다. 매달. 그리고 그럼 두 번째 칸의 마지막 일용 근로소득 있죠. 일용 근로소득은 다음 달 말일까지. 요거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분기별로 했었거든요. 분기에 다음 달 말까지 하다가 이게 매월 신고하는 걸로 바뀐 지 몇 년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이지급명세서 매달 써야 되는 거는 일용직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지급한 적이 있으면 매달 해야 돼요. 개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데리고 있는 사람들 인건비 나갈 때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 혹은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고 있으면 다음 달 말까지 매달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그걸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테크닉과 관련된 거지만 일단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되죠? 자,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사세 있죠? 가사세 경감기한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그냥 참고 삼아 보시고요.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 요거를 가사세로 내요.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지급명세서 가사세는 도대체 언제 내는 거냐고. 응? 지급명세서 안 써가지고 뒤늦게 쏘는데 뒤늦게 제출하는데 가사세 이런 거 하는 데가 없던데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가산세를 같이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세법상 가산세, 법인세법상 가산세에 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그때 가산세를 같이 내는 거예요. 그때 됐죠? 이거 뭐 깜빡할 일이 없어요. 국세청에서 지급명세서가 제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소득세 신고 안 내면 거기에 보면 지급명세서 제대로 제출이 안 돼가지고 가산세 대상이다라는 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되죠? 자, 됐습니다. 자, 4대보험 얘기가 있는데 요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좀 하시죠. 다음 시간은 비대면 동영상 강의로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